반갑습니다. 2023년 국가직 국어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수업은 이론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수업보다는 문제 출제 추이라든지 또 앞으로 출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일단 해설을 제가 단 그 문제지를 드렸으니까 해설은 그걸 참고하시고 문제를 쭉 넘기면서 문제의 유형을 한번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그간 나왔던 문제의 출제 추이 같은 것도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이게 이제 올해 국까지 나왔던 그 문제 형태인데, 자 우리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십시오. 1번 보시면 지금 조건을 여러분들이 파악했던 조건은 한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크게는 사실 4가지예요. 왜냐하면 해양 오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고 실천 방법 그랬고 스리적 표현 또 비유적 표현 이렇게 크게 한 4가지죠. 근데 그중에서 스리적 표현 같은 것은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단 물음표 정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1번은 조건에 맞는 문장 찾기인데 뭐 이런 연습들은 우리가 많이 해봤던 것입니다. 그죠? 근데 보통 이 조건 속에 예전까지는 사실 유추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번 시험은 유추는 빠졌네요. 그죠? 대신에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에서 하나 주의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2번 보기 보십시오. 2번 보기의 마지막 줄에 바다도 살리고 그랬죠. 맞죠? 이것은 활류법 내지는 어인법이라 볼 수 있죠. 우리 수학법에서 활류법, 어인법도 넓은 의미의 비유법의 한 갈래인 것 아시죠? 그것은 비유의 조건을 만족시킨 보기예요. 똑같은 논리로 3번도 보십시오. 3번 첫째 줄 끝에 바다가 몸살을 앓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또 어인법이죠. 어인법도 비유법의 한 갈래이니까 이건 비유입니다. 요즘 조금 문제 보기에서 유행하고 있는 형태가 이런 것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건에 비유가 많이 제시되는데요. 비유는 우리 수사법상 비유법이 있죠. 비유법은 전부 다 이 비유의 예가 될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1번은 조건에 맞는 문장 찾기였습니다. 요것이었습니다. 됐고요. 자, 2번 보십시오. 이것은 화법이죠. 말하기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 사람이 나왔는데 세 사람이 각각 입장이 다르죠. 일단 백 팀장하고 고 대리가 의견이 서로 맞서고 중립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임대리였죠. 임대리. 하여튼 그 대화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화법은 사실 그래도 그나마 좀 지문이 좀 짧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다만 시간을 많이 뺏어 먹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내는데 우린 실제 연습에서는 왼쪽 한 바닥 전체를 차지할 정도의 분량을 가지고 문제 연습을 했었죠. 그러면 이건 짧은 지문이었습니다. 하여튼 화법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암기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됐고요. 자, 3번 한번 보십시오. 좀 걱정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자 파트에서 나오면 틀릴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한자 파트는요. 한자 표기 그리고 한자 어휘 2글자짜리 한자 어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자 어휘는 보통 한자만 주고 음을 달지를 않죠. 이 한번 들어볼까요?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소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뭐라 할까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1번 협조, 2번 협주, 3번 협동, 4번 협상. 답은요? 협상이겠지. 협상. 근데 이게 한자로만 나왔어요. 음을 달질 않았던 것입니다. 협상이란 한자만 읽을 수 있으면 답을 맞출 수 있는데 음을 안다니까요. 그 틀린 친구들 많았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병기를 했으면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자만 주는 2글자짜리 한자 어휘 문제 같은 것들 우리 좀 어려워하는 것이죠. 또 고유어 그리고 이런 관용어도 사실 우리 좀 걱정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관용어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속담보다 훨씬 더 어려운 관용어들이 많거든요. 그나마 사실 이번 시험은 좀 쉬운 것이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관용어였습니다. 입추의 이지가 없다. 입추의 이지가 없다는 것은 송곳 하나 세울 틈도 없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것을 두고 입추의 이지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에 연습했던 것은 이것이었죠. 입추의 여지가 없이 길게 늘어서 있는 입장객하면 틀린다 그랬죠. 입추는 어떤 공간 장소에 진짜 발 하나 들일 틈도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을 입추의 이지가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관용어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의 문제 범위 속에는 관용어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책에서 그 관용어도 소홀하게 이기지는 마십시오.
됐죠? 그러면 좀 다행으로 좀 쉬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용어였습니다. 요거요. 됐죠? 됐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십시오. 4번요. 4번은 순서 배열 문제인데, 아이고, 그러면 좀, 요 문제 보면 땡큐는 땡큐인데, 왜냐면 지금은 좀 짧은 순서 배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 시험 자체를 땡큐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지문을 이용한 문제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12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 4번 순서 배열 문제의 길이만 보면 이건 그냥 땡큐의 문제이지만, 근데 요심은 하여튼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 형태였습니다. 근데 순서 배열 문제 풀 때 우리가 늘 연습하는 것은 이것이었죠. 읽다 보면 이것 다음에 반드시 이것이 와야 돼. 아니면 이것 앞에는 반드시 이것이 와야 돼. 그렇게 확신이 쓰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다 보십시오. 타에 그런데 기업들의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었으니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죠. 그러면 앞에는 어떤 기업들의 노력에 관계된 내용이 왔어야겠죠. 그 노력이 어디 있습니까? 가하고 나중에서 꼭 가에 있죠. 보니까 가에 기업들이 셋째 줄 돈을 투자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왔다. 막 이렇게 막 어떤 그 마케팅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력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가 다음에 다, 아니 정확히는 다 앞에 가가 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가 앞에 다시 다 앞에 가가 아닌 것을 일단 속아내면 되겠죠. 뭡니까? 일단 1번 아니죠. 왜 아닌지 아십니까? 보통 이렇게 연결될 때 이 사이에 무엇이 하나 들어가면 통상 이 보기는 틀린 보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결국 이 4번 문제의 정답도 2번이었거든요. 1번 보기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느껴보십시오. 이 사이에 이런 것이 끼어들면요 보통 것은 틀린 보기로 취급돼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2번과 3번을 놓고 고민을 해야겠죠. 또 좀 쉬운 것은 지금 나달라기도 제일 앞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지시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에 상황에 관계된 내용이 왔어야겠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어떤 실마리를 푸시면 되겠죠. 맞죠? 여하튼 순서별 문제는 그렇게 푸는 연습을 우리가 지금 문제 풀이를 통해서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은 2번. 이건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요. 자, 5번 무진기행 소설입니다. 소설인데 무진기행에서 무진이 그 무자가 무슨 무자인지 아시죠? 그죠? 안개문자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선입견이었습니다죠. 선입견이었습니다. 무진하면 그 동네는 안개가 되게 유명한 동네로 알고 있거든요. 선입견이죠. 지문수기에서는요, 그 안개를 사실 이 화자만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제일 첫째 줄에 보면 명산물이 별로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무진은 명산물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화자는요, 마음속으로 나는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사람들은 별거 없다 이 얘기지만요.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것이죠. 누구나 인정하는 게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이 덤벙거리면 틀리기 쉬운 것이 이것이다. 무진계에서 무자가 안개 무자를 알기 때문에요. 덤벙거려서 4번은 당연히 맞다 이기는 것입니다. 4번은요. 근데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소설은 우리 공부 영역에서 빼자 그랬죠. 우리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학의 공부 범위는 두 가지입니다.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입니다.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는 약간의 배경 지식을 요구하기도 해요.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공부해서 배제시킬 수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 산문 장르입니다. 산문 장르의 대표가 소설, 희곡, 수필,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이런 놈들은 읽기 영역으로 분류를 해요. 다시 말해 읽어서 그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문제를 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소설에서 광장이 무엇을 상징하지? 물을 갖죠. 이범선의 오발탄 같은 소설에서 오발탄이 무엇을 상징해? 물을 갖죠. 아직 어떤 시험에서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설 지문은 그냥 읽어서 문제 푸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용 일치 문제 아니었습니까? 사실은. 내용 일치 문제를 소설의 지문을 빌려서 냈을 뿐인 것이에요. 그렇죠? 증하면 공무원 시험 준비 과정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학의 공부 범위는 고전 문학 작품하고 현대 시이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든 그 기본서에 보면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고전 문학 작품과 현대 시를 위주로 공부를 해라. 상대적으로 소설 알면 좋으되 모른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가면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줄거리 정도 읽어두면 괜찮다. 검색할 때 소설 제목치 보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차고 넘치는 정보들이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줄거리 정도 읽어보는 것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 정도 어떤 관심을 가지면 그 정도 하지 뭐 그것도 귀찮으면 하지 마시란 얘기입니다. 읽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이것도 그렇게 풀렸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됐고요. 자, 여튼 소설 지문 나왔습니다. 두 번째 6번입니다. 이것은 한자성 문제이죠. 자, 느껴보십시오. 한자성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형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한자를 안 주고 우리말로 포기를 구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30년 가까이의 제 경험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대개는 이렇게 한자만 주고 음을 달지를 않습니다. 간혹 땡큐인 경우가 있어요. 한자 옆에 한글 음을 병기시켜 놓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 세 가지 형태의 문제가 가능하다면 우린 어떤 형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겠습니까? 가장 어려운 형태, 한자만 주고 음을 달지 않을 거란 가정하에 공부하셔야겠죠. 맞죠? 그래서 한자성어는 그렇게 공부하십시오. 음을 가리고 한자 음읽기 연습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아까 제가 두 글자짜리 한자 어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감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한자성어를 통해서 한자 음읽기 연습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자성어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은 결국은 뜻을 묻는 문제예요. 뭔가 하면 문장을 주놓고 문맥 속에서 이 한자성어가 바르게 쓰였는가? 아니면 글을 주고요, 이 글의 내용과 인간의 한자성어를 묻거나 지금 같이 어떤 구절을 주고요, 구절에 적합한 한자성어를 묻거나 자, 그리고 또 한번 유행했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한자성하고 속담을 서로 연결시키는 문제의 형태예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큰 형태가 나오는데 이 결국은 내용은요, 한자성의 의미를 묻는 것이니까 한자성은 의미를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제일 크게 많이 나오는 문제 형태입니다. 간혹 한 번씩 별종으로 한자성어를 이용한 한자 표기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유언비에스의 피자, 그 바퀴벌레 피자거든요. 그래서 유언비에스 피자가 무슨 피자인가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아주 간혹요. 아주 간혹. 그래서 한자성은 일단 한자성의 의미를 묻는 것이 지배적으로 많으니까 그 뜻을 위주로 공부하시되 한자만 주고 음을 안 달 거란 가정하에 공부하셔야 된다. 여러분, 사실 1번부터 4번까지 한자성어를 못 읽거나 4번 침소봉대의 의미를 모른다면 미안하지만 자기 한자성어 실력이 40점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한자성어는 한만 공부하셔도 요 정도 한자성어는 읽을 수도 있고 뜻도 알 수 있어요. 어떤 책을 가지고 있든 그 책에 이 정도 한자성어는 다 나오거든요. 됐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자성어는 참고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한자성어도 있을 정도로 그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4개의 보기 중에서 1개 정도의 보기는 듣도 보도 못한 한자성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읽기도 어려운 한자성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 딱 열어보면 그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은 정답은 우리가 공부했던 책, 그 책 속에 있는 한자성어에서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가지고 있던 그 책의 내용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한자성어는 무조건 맞출 수 있는데 문제는 한자성어는 어떤 직렬이든 반드시 한 문제 이상이 꼭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책을 가지고 있던 그 책 속의 한자성만 마스터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거든요. 이보다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영어 단어 1000개 외워보다 1000개를 외우는 것보다 영어 단어 1000개를 외우는 것보다 차라리 한자성어 하나 외우시면 더 확실하게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조건 나오거든요. 그 책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자성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자 파트에서의 문제는 보통 두세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두세 문제에서 반드시 끼어 있는 문제는 한자성어인데 한자성어는 맞춤법과 함께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한자성어는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되고 7번 보십시오. 작가 미상의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인데 읽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것이 뭐 그냥 풀면 되죠. 1번부터 4번까지 보기 위해서 우리가 못 본, 우리가 낯선 어떤 이론적 어휘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읽기 문제예요. 읽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해석력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옛날 말로 돼 있으니까 그걸
현대어록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은 약간 필요합니다. 꼭 이 지문이 아니어도 고문을 읽다 보면 그런 감각이 생겨요. 그래서 기본서기에는 고전 작품들 많이 읽어서 해석해 두라. 그리고 고전문학 작품의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읽고 해석해 두는 것이에요. 그 책에 보면 지문이 있고 그 밑에 현대어 풀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대어 풀이를 부지런히 읽어서요 해석해 두십시오. 막상 뚝딱 읽어보면 해석만 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거든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어떤 암기적 이론적 지식을 묻는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전문학 작품의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좋은 공부의 방법은 그냥 설렁설렁 읽고 해석해 두시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답은 1번이었고요. 자, 8번. 예, 그 지문 끼우는 문제입니다. 테스트 내용을 통해서 읽으시면 되고요. 그게 국어식 문제죠. 자, 9번. 우선 끝내기 특강에서 사실 이게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내가 뺐어요. 뭔가면 이게 준말 표기 아닙니까? 우리 이거 준말 쓰리 하면서 배웠던 것이죠. 준말 쓰리. 예, 울림 소리 뒤에 하가 오면 아를 빼고 히읗은 살리고 또 안 울림 소리 받침 뒤에 하가 오면 하를 통째로 뺀다 이거요. 그렇죠? 예, 그거 원래 문제로 있었는데 뺐어요. 워낙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문제예요. 근데 맞춤법 문제는 이번에 너무 쉽게 나왔어 사실은 그죠? 하여튼 맞춤법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10번. 여기 이제 우리가 걱정했던 문제가 바로 이건데 한자 표기 문제 그죠? 그나마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1번부터 3번까지는 모르겠는데 4번이 틀린 것은 아시겠죠? 그 제일 앞에 있는 그 한자는 추자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 기자잖아요. 우리 그 기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그것은 쉽게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 이건 제 경험상 한자 표기 문제에서는 역대급 최하였습니다. 됐죠? 예, 역대급으로 쉬웠습니다. 이런 쉬운 문제는 이때까지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좀 부담은 되죠? 물어볼게요. 한자 표기 연습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식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오는데 이 연습을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뭐 마지막 단계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모의고사 같은 건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 한자 표기나 문제도 다루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연습했던 것에서 나오면 100% 맞히자. 예, 그 작전이 어쩌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공부의 방법일 것입니다. 좀 더 정상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공부했던 한자책이라든지 한자 특강 교재에서 크게 배웠던 한자들을 다 공부하는 게 맞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하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 풀어왔던 문제, 그 다뤘던 문제에서 혹시 나오면 그건 맞춰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간 풀었던 문제집 거기서 한자 표기만 뽑아가지고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좀 지금 이 시점에서는 효과적인 공부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이번 기회에 올 상반기에 뭐 좋은 결과가 없어가지고 내년까지 시험을 계속 연장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면 그러면 7월 달부터 이제 정상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죠. 내년 시험을 대비해서 그때는 한자 특강도 할 것이고요, 여러 특강들 펴나갈 것인데 그때 일단 한자에 대해서는 좀 공부가 좀 막이 나거든요. 뭐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니까 한자에 관계된 특강을 들으십시오. 수업을 들으시고요. 그 들으시면 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이 내가 막 이 수험 생활 끝날 때까지 공부해야 될 한자라든지 뭐 보통 한자 책에 한자라든지 고유라든지 아까 관용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런 게 다 망라되어 있거든요. 한자성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책이 내가 공부할 범위 전부다라 생각하시고 그 책만 열심히 내 것 만들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떤 상반기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는데 혹시 내년까지 시험을 이어난다면 그렇게 한자에 관계된 특강은 들으시고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이제 얼마 남지 지방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시점은 내가 풀었던 문제 다시 한번 혹시 시간 되면 살펴보시고요. 거기서 요 한자 문제만 뽑아가지고 그만 따로 정리해서 외우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그것도 만약에 부담스러우시면 지금부터 진행해 나갈 수업에서 한자 문제를 보게 된다면 내가 지금부터 다루게 되는 그 한자 표기에 대한 것은 내가 따로 좀 외울 거야. 요 정도 하면 아마 안 되겠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자 표기를 준비하십시오. 포기하지는 마시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지는 내가 일단 할 수 있는 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0번 한자 피우 문제 쉬웠고요. 11번 내용의 일치 문제이죠. 됐고요. 12번 보통 내용의 일치 문제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지문의 형태가 전형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12번 같은 문제입니다. 소위 분류를 요하는 문제예요. 지금 12번 박스는 첫째 줄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보잉의 성격을 에어버스로, 에어버스의 성격을 보잉으로 해서 장난칠 것입니다. 이렇게 딱 지문에 두 가지, 혼 세 가지 이런 개념이 제시되면요, 그 개념을 구분하면서 읽으라 말씀드렸죠. 가령 보잉과 에어버스 나오네. 그러면 내가 보잉은 동그라미를 칠 것이고 에어버스는 삼각표를 치면서 우리가 색깔 있는 것도 쓰지를 못하니까요. 그림은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분류해서 지문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내용 일치 문제는 그래서 장난치니까요. 그렇죠? 12번 문제가 그런 문제였고 뒤로 보십시오. 그 13번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추론을 물었지만요. 사실은 추론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꼭 12번 다음에 13번을 풀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문이 좀 어렵까 하면 제일 뒤로 빼서 문제를 풀면 된다. 왜냐하면 어차피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면 되니까. 그죠? 맞죠? 그나마 13번은 지문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넘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풀면 되는데 원래 문제에 시간을 좀 뺏어 먹는 문제의 유형들이 몇 가지 있다 아닙니까? 내용일치 문제라든지 추론 문제라든지 순서 배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시간을 뺏어 먹는 문제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추론은 그러니까요. 실제 시험에서는 지문이 길고 내용이 어려울 때는 꼭 12번 다음에 13번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요. 이거 좀 쉬워서 그냥 읽으면 되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제일 앞에 공포의 상태와 불안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 느낌 뭐죠? 공포와 불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마찬가지 구분을 요하는 지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포는 동그라미 칠고 불안은 삼각표를 칠 거야 하면서 내용을 그렇게 요약 정리하면서 읽으시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것이 또 있습니다. 오른쪽 14번 보십시오. 내용 일치죠? 자, 이것은 또 천동설과 지동설이 나오죠.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선지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지금 프톨레마이오스하고 밑에 또 코페르니쿠스 이 두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위에는 천동설, 밑에는 코페르니쿠스, 지동설, 맞죠? 이렇게 이제 각각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분류를 요하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지동설의 성격을 천동설로, 천동설의 성격을 지동설로, 코페르니쿠스의 이야기를 마치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야기처럼, 프톨레마이오스의 이야기를 코페르니쿠스처럼 그렇게 이야기 섞어서 지금 문제를 내는 것이에요. 내용일치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분류를 요하는 것은 그렇게 읽으시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계속돼요. 자, 뒤로 16번은 약간의 어떤 한자 어휘에 관한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어렵지 않고요. 지문을 읽으면 되고요. 17번이 시였죠. 시도 마찬가지. 요즘 시의 추세가 그러라 그랬죠. 내용의 일치 문제처럼 그냥 읽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이에요. 다만 1번부터 4번까지 선지 보십시오. 그 선지에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이런 말이 나오고 4번 보기에는 반어법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기본적인 문학 지식들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 지식은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감각이 무엇이고 감정이입이 무엇이고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법 정도는요. 그렇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주어진 시 낯설지만 문제를 푸시면 돼요. 내용일치처럼 물어볼까? 6번째 줄 정적의 소리 그랬습니다. 정적의 소리. 수사법 뭐예요? 역설이죠. 반어가는 역설이죠. 꼭 역설에서는 반으로 장난치고요. 꼭 반에서는 역설로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틀렸죠? 역설인데 반어 그랬지 않습니까? 답은 4번이죠? 근데 우리가 역설도 알고 반어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낯선 시도 풀 수 있으니까요. 그냥 낯선 시간 오도 쫄지 마시고 읽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됐죠? 됐습니다. 자, 뒤로. 근데 이제 그런 요령은 있어. 방금 제가 얼핏 말씀드렸듯이 꼭 역설의 의미를 반으로 이야기하고요. 반의 의미를 역설로 이야기해서 꼭 장난치죠. 하여튼 그렇게 널짝지처럼 붙어 다니는 말들이 있어요. 자, 18번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분류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넷째 줄 서사시의 시대가 있고요. 7번째 줄 비극의 시대가 있고요. 제일 끝에는 철학의 시대 나오죠. 세 시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꼭 이 세 시대의 성격을 섞어서 장난친다니까요. 됐죠? 오른쪽 19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19도 아주 전형적인 내용일치 문제예요. 왜냐면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바로 방관자형과 참여형 두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관자형의 성격을 마치 참자형의 성격처럼요. 참자형의 성격을 마치 방관자처럼 성격처럼요. 그렇게 섞어서 장난치는 것이에요. 내용일치 문제죠?
아주 전형적인 문제들입니다. 뒷페이지 20번 똑같지 않습니까?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에 대한 비교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요. 이런 것이 아주 내용일치 문제 전형적인 문제 형태란 말입니다. 어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전에 표시하시라고요. 그림으로. 그래서 나는 메타버스는 삼각표를 칠 거고 아니면 그 디지털 트윈은 내가 동그라미 칠 거야. 이렇게 해요. 예, 표시하면서 구분해서 읽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푸른 요령은 수업 시간에 다시 배워줘죠. 1번, 4번 선지를 읽으면서 특징적인 말 체크해놓고요. 지문 읽고 이런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건 따로 읽기 연습 같은 데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번 시험은 이런 식의 문제만 나왔습니다. 사실 20번 같은 어떤 문제의 형태에서 지문의 길이를 보면 사실 긴 길이가 아니에요. 그죠? 예년에 나온 시험 문제에서의 내용 일치 문제에 비해서는 지문은 짧죠. 근데 문제는 이런 짧은 지문이 12개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은 나와서 시간적 이유를 가지고 찬찬히 보면 사실 못 풀 문제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 시간 압박을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었겠다. 그래서 국어는 점수가 만약에 앞에 풀었다면 점수가 제대로 나왔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마지막에 남기는 과목은 아마 시간 압박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보다 보면 정성스럽게 문제를 풀고 싶은 마음에 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앞부분부터 풀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페이스를 잘못 잡아버리면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못하면 항상 마지막에 남겨둔 과목에서 사실 좀 피를 보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연습, 그러니까 소위 5과목의 모의고사 연습은 반드시 필요해요. 몇 번의 연습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그런 것을 할 때 꼭 빠지지 마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사실 문제 형태가 다양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지문이 되게 길게 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전체적으로 지문이 긴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십시오. 그리고 딱 하고 나서 꼭 다시 피드백을 하십시오. 아, 이번 시험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러니까 시간이 좀 안 되더라. 이게 어떻게 풀지? 고민 좀 해두시고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시험에서 그런 형태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내가 경험한 것이 있고 또 내가 생각해둔 것이 있으니까요. 그걸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그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연습을 하시라고요. 모의고사는 내 실력을 확인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실은 다양한 문제의 형태를 어떻게 100분 안에 풀 것인가 그 작전을 세우는 것에 좀 더 집중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어요. 됐죠? 왜냐하면 거기서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경우는 있겠지만요.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하니까 하여튼 그 5과목에 대한 100분 안에 문제 푸는 모의고사 연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한데 내 국어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소대로 말씀드리면 이 시험에서 틀릴 수 있는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기억 추억력, 한자 표기 문제예요.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사실 이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면 대개는 우리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좀 있죠. 고요 뜻풀이 문제라든지 한자 표기 문제라든지. 됐죠? 근데 이 시험은 이렇게 한자 파트 3개 나왔는데요. 이것 외에는 사실 틀릴 것이 없었고 사실 이것도 틀릴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래도 10분 양보해서 95점은 나와야 될 시험이다. 국어 한 과목만 놓고 봤을 때 시간 제한 없이 문제를 정상적으로 풀었다 가정했을 때 95점은 나와야 될 시험이었다. 100분 양보하더라도 90점은 나와야 되는 시험이다. 이 시험은 85점도 되게 아쉬운 시험이고 미안하지만 85점은 국어 한 과목만 놓고 봤을 때는 합격 컷을 넘긴 안전한 점수라 보기엔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꼭 보면 5과목 중 1~2과목 정도의 꼭 물먹이는 과목이거든요. 분명선 이번 국가직은 국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는데 국어는 물먹이는 과목인 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쉽고 평행하게 나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형태, 이런 식의 어떤 문제 구성으로 우리 시험이 나올 것이다. 절대 그렇게 기대하지 마시고요. 시험은 그해 다른데 제가 전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실래요? 제가 드린 보충 자료를 통해서
9년간의 문제의 형태를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표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드렸으니까 아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될 것이고요. 그냥 이렇게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17년도를 기준으로 제가 자른 이유는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구분됩니다. 2017년도 이전까지는 사실 이 파트, 소위 우리 지식부라 불리는 이 파트 있죠. 소위 암기를 요하는 파트입니다. 암기를 요하는 파트. 이 파트에서의 출제가 사실은 조금 더 있었습니다. 한 11문제, 13문제, 그리고 한 10문제, 8문제 정도. 그런데 2017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기류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뀐 내용이 이쪽에 문제 출제 분량이 많아지고요. 상대적으로 이쪽이 줍니다. 특히 이쪽이 확실히 줄었어요. 이쪽이. 심지어 저는 이제 우리가 문활이 우리끼리 편하니까죠. 문활은 어문규칙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로마자, 외래어 표기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문활중 어문규칙인데 어문규칙과 문법편에 대한 문제가 못해도 사실은 이런 경우는 참 드물지만요. 13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기형적이죠.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만요. 실제 그렇게 나왔고요. 못해도 한 7문제에서 11문제 정도는 꾸준히 계속해서 나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요 연도를 기준으로 줄기 시작했어요. 준 만큼 이쪽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그래서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한 친구나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의 그 실력 차이가 실제 막상 시험을 딱 봤을 때는 별로 안 나더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3년 공부해서 쌤 작년도 국가직 쌤 저 85점 맞았어요 그러대요. 근데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기분만 수업을 듣고 있는 이 학생인데 한 달이 지났어요. 시험 보면서 쌤 저 95점 맞았어요 그러대요. 아니 한 달 공부한 친구가 95점이 나올 수 있는 문제의 힌트로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국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불만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공부를 오래 많이 깊이 한 사람이 유리하도록 문제는 좀 어렵게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그건 제 바람일 뿐이고요. 실제 현실적 문제는 이 부분의 출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하튼 문제 출제 추이는 그렇다 말씀드리고 그것도 제가 표식에 담아놨으니까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파트예요. 그래도 어떤 시험이든 이 파트가 전혀 나오지 않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 되게 적게 나왔습니다. 2문제니까요. 되게 적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지도 2문제밖에 안 나온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 시험만 그렇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든 문제 나와요. 이 파트는요. 그래서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문제가 아무리 어렵거나 어떤 식의 구성이든 간에 이 파트하고 요 한자성어 있죠. 요거요. 저 2개만 정확히 맞출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다면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이든 80점, 85점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그래서 국어는 다른 4과목에 비해서 접근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를 끌어올리는 것은 되게 쉽거든요. 80점 내지는 85점대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딱 2가지. 이 언어 문제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한자성어, 내가 한자 표기 이야기 안 합니다. 한자성어예요. 한자성어. 됐죠? 이것만 잘 맞춰도 어떤 난도의 어떤 시험이든 무조건 80점, 85점 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매번 하는 이 문제풀이 반시간에서의 모의고사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80점, 85점 가지고는 사실은 합격 컷을 넘기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쓴다 아닙니까? 85점 맞으면요 아주 기분 좋게 떨어집니다. 기분 좋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100점 만점에 85점이 낮은 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합격 컷을 넘긴 안전한 점수라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분 좋게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합격과 불합격만 있는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최소한 90점 이상 정도가 돼야 고득점 내지는 또 90점 이상 정도가 돼야 영어에서 조금 부족한 점수를 보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어는 기본적으로 고득점 진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두 개를 더 맞춰야 되죠. 그 한두 개의 승부를요 여기서 거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 파트가 못해도 보십시오. 못해도 이 파트에서 한 2-3문제 나오는데요. 이 2-3문제 중 한 문제는 한자성어를 하더라도요. 나머지 한두 문제는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두 문제 중 한 개 정도, 소위 2-3문제 중 한두 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기본적인 체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공부 초기부터 이 파트 너무 소홀히 여기시거나 너무 일찍 포기하진 마십시오.
지금 시험을 앞둔 이 시점에서 내가 한자 표기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씀 못 드리겠어요? 됐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한자 표기를 열심히 공부해라 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년 시험까지 어떤 또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됐죠? 여러분 이 파트는 너무 일찍부터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야 90점 이상을 넘길 수 있으니까요. 됐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 파트 있죠. 때로 이 파트는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가령 20번 지문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19번 지문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죠? 그래서 다 맞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요? 그거는 읽기가 독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읽어서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빵점은 절대 안 나옵니다. 국어는요, 빵점 맞는 것이 100점 맞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빵점은 절대 안 나와요. 이것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 이 점수의 확보가 쉬운 것이에요. 국어는 상대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요. 됐죠? 문제는 이거 안 되니까요. 좀 어렵지만 이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투자 대비 얻을 수 있는 점수도 몇 대 안 되지만요. 절대 이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만 확실히 잡으면 나머지 이거 실수하지 않고 하면요. 사실 고득점까지 올라가는 것은 국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말씀드리고 분명선 이 부분도 이제는 절대 소홀하게 이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즘 제가 작년부터 해서 문학과 비문학에 대한 문제 푸는 요령, 답을 맞힌 요령 같은 것을 꾸준히 특강을 통해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상반기는 대충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도 내년에 역시 이 시험들을 위해서요 계속 특강을 해 나갈 것이니까 하여튼 연습 같이 한번 해보시면 이미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바람은 여러분들이 국가직에 합격하는 것도 참 좋은데 난 지방직에 합격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봉급이 얼마 안 돼요. 서울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안정된다 싶은데 발령을 또 저기로 가라네요. 저쪽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모든 기관들로 흩어버리면요. 이 참 그렇습니다. 특히 이성분들은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도 남자보다는 좀 많이 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여자가 흔들려버리면 남자도 흔들려요. 가정 전체가 흔들립니다. 발령을 이겨서 저기로 내버리면요. 그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것은 우리 밀양도 진짜 좋은데 제가 사는 곳은 밀양이거든요. 밀양은 공무원의 파라다이스라 생각합니다. 면사무소 근무, 와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밀양 시내에서 면사무소까지는 15분 거리인데요. 보통 그렇습니다. 15분 길어봤자 25분 거리입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한 25분 달리면요 면사무소에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찾아가면 얼마나 반기는지. 그래서 조금 시간 되면 차 한잔 마시고 가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면사무소 들어갔는데 괜찮습니다. 차 한잔 마시고 들어가라 그래요. 사람이 그리운가 봐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공무원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모르겠지만요. 그러나 공무원이 어떤 삶의 한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자아 실현을 한다면요. 공무원 면사무소 근무보다 난 더 좋은 것은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직 절대 소홀하게 이기지 마시고 국가직은 몸 좀 풀었다 생각하시고요. 지방직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다져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6월달은 옵니다. 잘 보고 나서 이름을 편안하게 진행이 안 낫겠습니까? 마음 편하게 그죠? 그래서 여하튼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6월달 좋은 길의 길을 그렇게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달려가 봅시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